정부는 평생 아이와 인연이 없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 소식은 끝내 없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정부는 동네 아동센터에서 청소 일을 했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버텨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룻바닥을 닦고 있었다. 낡은 걸레를 헹구고 창가를 지나 교실 구석으로 걸레질을 이어가던 순간이었다. 책장 뒤편 햇빛조차 닿지 않는 그곳에 작게 웅크린 아이가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이름은 수연이었다. 수연아, 거기서 뭐하니? 정분이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는 자연스레 아이 곁에 쪼그려 앉았다. 그때 보였다.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 새겨진 시퍼런 멍.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 이어진 그 자국들은 누가 봐도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다. 어디 아프니? 정분이 손을 뻗자 수연은 움찔하며 몸을 더 움츠렸다. 정부는 손을 거두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부는 괜히 마음이 쓰였다.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본 것 같았다. 오래전 거울 속 자신의 눈빛 같은 것을. 그날 저녁 센터장이 정분을 따로 불렀다. 수연이 아동학대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친부모가 방임과 폭력으로 신고되었고 당분간 아이를 시설로 보낼 거라는 말에 정분의 가슴이 어딘가 철렁 내려앉았다. 시설이요? 정부는 그 단어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시설. 차갑고 낯선 곳. 아이 혼자 또 웅크리고 있을 그곳.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다 눈을 감고 눈을 감으면 수연의 멍든 팔이 보였다. 새벽녘 정부는 일어나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센터장 앞에서 자기도 이해 못할 말을 했다.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센터장은 놀란 눈으로 정분을 바라봤다. 정분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낸 순간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수연은 정분의 집에 왔다. 작은 방 하나, 낡은 이불,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났다. 정부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지만 새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이 방이라고 내줄 수 있는 건 창고로 쓰던 작은 방뿐이었다. 정부는 오래된 짐을 치우고 이불을 펴고 낡은 커튼을 달았다. 여기가 내 방이야. 수연은 문턱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았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 옆에 섰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정분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다. 오늘은 여기서 자렴. 수연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한가운데 섰다. 정부는 아이의 신발을 벗겨주려다 멈칫했다. 손을 뻗으면 또 움츠러들까봐. 결국 정부는 손을 떼고 일어섰다. 배고프지? 밥 먹자.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국, 김치, 계란말이. 정분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연은 밥그릇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정분이 먼저 한 숟갈 떠서 보여줬다. 맛있어. 먹어봐. 수연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두 숟갈.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어 정분을 쳐다봤다.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밤이 되자 수연은 울었다. 아빠도 엄마도 부르지 않았다. 그저 소리 없이 울었다. 정부는 방문 앞에 서서 그 울음을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손을 문고리에 올렸다 떼기를 몇 번. 결국 정부는 문 밖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아질 때까지 정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울음이 멎었다. 정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수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려 자고 있었다.
정부는 이불을 덮어주려다 손을 멈췄다. 깨울까봐.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물었다. 할머니는 내 엄마야? 정부는 멈칫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에게 자기를 엄마라 부르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법적으로도 피로도 자신은 엄마가 아니었다. 그래서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할머니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비어 있었다. 정부는 그 눈을 보며 알았다. 이 아이는 누군가의 품을 잃은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의 상처는 드러났다. 겉으로 보이는 멍은 조금씩 옅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더 깊었다. 어느 날 정분이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작은 접시가 바닥에 깨졌다. 순간 수연이 몸을 움츠렸다.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정부는 깨진 그릇을 내려다보다 아이를 봤다. 수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그냥 실수로. 하지만 수연은 떨고 있었다. 정부는 깨진 그릇을 치우고 아이 곁으로 갔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아이가 더 움츠러들까봐. 정부는 그저 한참을 곁에 앉아 있었다. 수연의 떨림이 멈출 때까지. 밥을 먹을 때도 그랬다. 수연은 밥을 먹다 말고 반찬을 접시째 들고 자기 방으로 가려 했다. 정분이 물었다. 왜 가져가려고 하니?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접시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정부는 그제야 알았다. 이 아이는 밥을 빼앗길까봐, 다음 끼니가 없을까봐 음식을 숨기는 거라는 걸. 정부는 천천히 말했다. 괜찮아. 배고프면 언제든 먹어도 돼. 할머니가 항상 만들어줄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접시는 놓지 않았다. 정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연의 방에서 작은 물건들이 발견됐다. 이불 밑에 숨겨둔 빵 조각들, 상한 과일, 비스킷 부스러기들. 정부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다. 아이가 안심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수연이 열이 났다.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부는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를 식혔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 2시 정부는 아이를 업고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지만 이 시간에 버스는 없었다. 택시도 잡히지 않았다. 정부는 그대로 수연을 업고 병원까지 걸었다. 20분 거리였지만 일은 가까운 정분에게는 먼 길이었다. 괜찮아. 금방 도착해. 정부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에게 말했다. 수연은 정분의 등에 엎드린 채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응, 할머니 여기 있어. 나. 버리지 마. 그 한마디에 정분의 발이 멈췄다. 빗속에서 정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처음으로 아이를 제대로 안았다. 수연은 정분의 목을 붙잡고 작게 떨었다. 안 버려. 절대로. 정부는 그날 밤 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을 샜다. 링거를 맡고 있는 수연의 작은 손을 잡고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이 아이를 다시 혼자 두고 싶지 않다는 것. 다시는 이 아이가 버려졌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 새벽녘 수연이 눈을 떴다. 아이는 정분을 보고 작게 웃었다. 그 미소가 정분의 가슴을 저몄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장을 보러 온 정분을 붙잡고 말했다. 정분 씨, 정신 차려요. 나이도 많은데 애를 키운다고? 그것도 남의 애를. 괜찮아요. 무슨 괜찮아요.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애는 어쩌고? 형편도 안 되잖아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청소일로 버는 돈은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 빠듯했다. 수연의 옷은 센터에서 물려받은 것이었고 간식은 엄두도 못 냈다. 센터장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분 씨,
임시보호는 고마운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탁 가정이나 입양 가정을 알아보는 게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나이가,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정분도 알고 있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남은 인생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자신을 위해 쓸 돈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아이에게 쏟아야 한다는 것을. 병원에서는 정분의 심장 상태를 걱정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정분 씨, 부정맥이 있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무거운 것 들거나 과로하시면.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 무리하신 거 있으세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매일 수연을 업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리 없었다. 구청에서 온 담당자는 더 단호했다. 임시보호는 가능하지만 영구적인 양육은 어렵습니다. 위탁모 자격도 연령 제한이 있고 경제적 능력도 심사 대상이에요. 그럼 저는 미안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수연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낡은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정부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다. 뭐 그려? 수연은 그림을 들어보였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작고 한 명은 크게 그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예쁘다. 정부는 그림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니? 수연은 큰 사람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할머니. 이건? 작은 사람을 가리키자 수연이 말했다. 나. 정부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서툰 선으로 그려졌지만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다. 정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 울어? 아니야. 눈에 먼지 들어갔나 봐.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자신은 나이가 많고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 아이를 제대로 키워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정부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일이 되더라도 괜찮다고. 병이 나도 돈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 작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새벽녘 정부는 수연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아이는 그림을 베개 밑에 넣고 자고 있었다. 정부는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끝까지. 정부는 조금씩 변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수연의 도시락을 쌌다. 반찬은 변변치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다. 계란말이, 김, 작은 소시지 몇 개.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정부는 생각했다. 다른 애들처럼 좋은 반찬은 못 사주지만 그래도 따뜻하게는 먹일 수 있겠지. 학교도 알아봤다. 근처 초등학교에 가서 입학 상담을 받았다. 선생님이 물었다.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 아닙니다. 선생님은 서류를 들여다보다 말했다. 위탁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없다고 했다. 법적으로 정식 위탁모도 아니었다. 그저 임시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었다.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입학은 허가됐다. 수연의 이름표를 달아주는 날 정분의 손이 떨렸다. 새 교복은 아니었다. 센터에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옷을 정성껏 손질했다.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작은 구멍은 꿰매어 주었다. 예쁘다. 정분이 말하자 수연이 거울을 보며 웃었다. 정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가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수연은 여전히 엄마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밤마다 정분의 손을 잡고 잤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손가락 하나만 잡았다. 일주일쯤 지나자 손바닥 전체를 잡았다. 한 달쯤 지나자 정분의 팔을 끌어안고 잤다. 정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밤새 화장실도 참으며
아이가 잠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팔이 저려도 허리가 아파도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연이 물었다. 할머니는 왜 나한테 잘해줘? 정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너를 사랑하니까라고 말하기엔 아직 무거웠고 그냥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다. 할머니도 외로웠거든. 외로워? 응. 혼자 사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외로웠어.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정분의 침대에서 같이 잤다. 학교 행사날이 다가왔다.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회였다. 정부는 가지 말까 고민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 많은 보호자가 될 게 뻔했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수연이 말했다. 할머니도 와야 해. 할머니가 가도 돼? 응. 우리 팀이야. 운동회 날 정부는 아이들 사이에 섰다. 젊은 엄마들, 아빠들 사이에서 정분만 홀로 백발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저분 누구야? 할머니잖아. 엄마가 어디 갔나 봐.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으려 했다. 수연이 달리기를 할 때 정부는 다른 누구보다 크게 응원했다. 수연아, 힘내. 수연은 결승선을 통과하고 정분에게 달려왔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웃으며. 할머니 봤어? 그래, 봤어. 잘했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수연과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도 수군거림도 모두 사라졌다. 정부는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다.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정분의 손을 꽉 잡았다. 정분도 그 손을 꽉 잡았다. 둘은 그렇게 걸었다. 느리지만 함께, 서툴지만 나란히.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정분이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얼굴은 수연과 닮아 있었다. 저, 수연이 엄마입니다.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재활 치료를 마쳤어요. 이제 괜찮아졌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정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센터장이 다음 날 찾아왔다. 법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친모가 양육 능력을 회복했고 법원에서도 허가가 났다고 했다. 일주일 후면 수연을 데려간다고 했다. 정분 씨가 해주신 일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알아요. 정부는 알고 있었다. 법적으로 자신은 아무 권한이 없었다. 친권도 양육권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임시로 맡아 키웠을 뿐이었다. 수연이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입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수연에게 말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수연이 가방을 내려놓을 때였다. 수연아,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응, 엄마가 널 데려가러 왔어. 수연은 가만히 정분을 올려다봤다. 표정이 없었다. 언제? 일주일 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싫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그날 밤부터 수연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이의 옷, 연필, 작은 인형, 센터에서 물려받았던 것들, 정분이 손수 고쳐 입혔던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손이 떨렸다. 서랍 안에서 수연이 그렸던 그림이 나왔다.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정부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 조심스럽게 접어넣었다. 수연은 그 일주일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밥을 먹었다. 하지만 정부는 알았다. 아이가 밤마다 정분의 손을 더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밤 수연이 물었다. 할머니는 나 안 보고 싶어? 정부는 숨이 막혔다. 보고 싶지. 많이.
그럼 왜 보내? 그게 정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까? 내 엄마가 널 데려가는 게 맞다고. 법적으로도 그게 옳은 일이라고. 엄마니까. 내 진짜 엄마니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정분의 품에 안겨졌다. 마지막 날이 왔다. 정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수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김밥, 계란말이, 소시지. 수연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다. 정부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 많이 먹어. 응. 엄마한테 가서도 잘 먹고. 응. 짐을 다 챙기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였다. 수연이 정분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나 엄마한테 가야 해? 정부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할머니는? 할머니는 여기 있어. 수연은 한참을 정분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부는 수연을 안고 잤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정부는 속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끝까지 못 지켜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수연은 정분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정부는 그 밤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체온을 느끼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썼다. 새벽녘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정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 소리 없이 울었다. 이별은 이렇게 오는 것이었다. 준비할 시간도 마음먹을 여유도 없이 떠나는 날 아침은 맑았다. 정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수연의 옷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구겨진 곳은 없는지, 빠진 단추는 없는지 확인했다. 도시락도 하나 쌌다. 아이가 차 안에서 배고플까봐.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의 엄마와 센터장이 함께 왔다. 정부는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았다. 수연은 거실에 앉아 신발을 보고 있었다. 수연아, 엄마 오셨어.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를 보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가 먼저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수연아, 엄마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를 바라만 봤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엄마가 많이 미안해.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수연의 가방을 들어 현관까지 가져왔다. 신발, 옷, 책, 인형. 1년 동안 함께했던 것들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수연이 일어섰다. 신발을 신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손을 빼냈다. 정분을 향해 걸어왔다. 할머니. 응. 수연은 정분을 올려다봤다. 말하고 싶은 게 많은 듯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분도 마찬가지였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가지마. 여기 있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정부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대신 웃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었지만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잘 가. 응. 엄마 말씀 잘 듣고. 응. 아프지 말고. 응.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엄마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센터장이 가방을 들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수연이 문턱을 넘어섰다. 한 발, 두 발. 정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울지 않으려고, 붙잡지 않으려고 손을 꽉 쥐었다. 계단을 2개 내려갔을 때였다. 수연이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섰다. 정분을 보았다. 수연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주 작게, 바람에 날아갈 듯 작은 목소리로. 엄마. 정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 한마디만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수연은 이미 뒤돌아서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정부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입을 열려다 다물었다. 수연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모양만 움직였을 뿐이었다. 수연이 1층으로 내려갔다. 현관문을 나섰다. 차에 탔다. 정부는 계단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보았다. 차 문이 닫히는 것을, 엔진이 걸리는 것을, 차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수연이 뒷좌석 창문으로 정분을 보았다. 손을 흔들지는 않았다. 그저 보았다.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그제야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엄마. 수연이 했던 그 말이 계속 들렸다. 정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응. 엄마가 여기 있어. 대답해주지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빈집에는 정분의 목소리만 울렸다. 정부는 그날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었다. 엄마라는 말을 대답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이, 이제는 할 수 없는 말들이 가슴속에서 터져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부는 일어났다. 수연의 방으로 갔다. 빈 방이었다. 이불도 옷도 인형도 없었다. 하지만 벽에 하나 남은 게 있었다. 수연이 그렸던 그림.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정부는 그림을 떼어내 가슴에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제야 정부는 인정했다. 자신이 엄마였다는 것을. 법적으로는 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엄마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불러줄 아이는 없다는 것을. 정부는 빈 방에 혼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세상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정분의 세상은 조금 어두워졌다. 시간은 흘렀다. 정부는 여전히 아동센터에서 청소 일을 했다. 마룻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자꾸 수연의 목소리를 찾았다. 센터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했다. 수연이 할머니 왔어? 하며 뛰어나오던 현관은 이제 그저 텅 빈 공간이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기엔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점점 덜 먹게 되었다. 몸도 약해졌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정부는 거부했다. 집에 있고 싶었다. 수연이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2년이 지났다. 정부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요양원은 깨끗했고 직원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낯선 곳이었다. 요양원에서의 날들은 느리게 흘렀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다. 매일이 똑같았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왔다. 직원이 정분에게 전해줬다. 정분 할머니, 편지 오셨어요. 정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낯익은 글씨체였다. 서툰 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할머니, 잘 지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엄마는 저한테 잘해줘요.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할머니 집 된장국 냄새도 생각나고 할머니 손도 생각나요.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시죠? 아프지 마세요. 사진 보내요. 마이너스 수연 올림. 정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다. 사진을 들었다. 사진 속 수연은 웃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인 듯했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수연은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래. 정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래, 그럼 됐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아이가 웃고 있었다. 행복하다고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부는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세워두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사진을 보았다. 잘 지내니? 할머니는 오늘도 괜찮아.
혼잣말처럼 말을 걸었다. 수연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요양원 직원이 물었다. 가족분이세요?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손녀예요. 예쁘네요. 그렇죠. 우리 손녀 예쁘죠. 정부는 웃었다. 겨울이 왔다. 정분의 몸은 더 약해졌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사진만은 항상 곁에 두었다. 어느 날 밤 정부는 꿈을 꾸었다. 수연이 현관에 서 있었다. 작은 가방을 들고 할머니 나왔어. 정부는 아이를 안았다. 그래, 잘 왔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밥 해줄게. 정부는 부엌으로 갔다.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 할머니. 응? 나 할머니 좋아. 정부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도.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분의 뺨은 젖어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새벽이었다. 정부는 옆 탁자에 놓인 사진을 보았다. 수연이 웃고 있었다. 고마워. 정부는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한테 와줘서,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봄이 왔다. 정부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할머니, 날씨 좋죠? 그러네요. 벚꽃이 피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정부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동센터 사람들도 이제 정분을 잊었을 것이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세월이 지나면 모두 잊혀진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딘가에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정부는 남아있다. 끝까지 지켜준 사람으로, 밤마다 손을 잡아준 사람으로, 엄마라고 불러준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엄마였던 사람으로. 정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정분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정부는 그 꽃잎을 가만히 손에 올려놓고 생각했다. 수연아, 할머니는 행복했단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 피로 이어진 사랑도 있고 마음으로 이어진 사랑도 있다. 정분과 수연의 사랑은 후자였다. 짧았지만 진했다. 불완전했지만 충분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진짜 사랑이었다.